안녕하세요. 저는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질의응답으로 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법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판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이해를 하기도 쉽고 하지만 안경사와 관련된 그런 판례들이 좀 많지 않아서 좀 행정적인 질의응답으로 보는 그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안경사가 직접 해당이 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법률 안에서 안경사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안경사는 어떤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안경사와 관련된 질의 회신을 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위치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그런 안경사의 그런 업무들 중에 이러한 것은 또 적법한 행위이고 또 이러한 것은 또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현재 안경사의 법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 안경사의 위치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고 또 법률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은지까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법이란 어떤 것인지 보면 로마의 법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 무엇인지 꼭 알고, 법이라는 문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꼭 알아야 법을 법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법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법이라는 문자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어원은 동양에서 말하는 법의 어원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법의 어원이 있는데요. 우선 동양에서 말하는 법의 어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법자라고 하면 물숫자, 삼수변, 물숫자 변에 그 해태치, 이렇게 신화적인 동물이죠. 해태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법법자라는 문자가 생겨났고, 지금에서는 좀 더 흔히 저희가 보는 그런 법이라는 한자어로 저희가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문자에서 물 숫자가 의미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면 물은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의 그 평평한 것을 보고 물처럼 이렇게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체라는 한자는 저 해태라는 저 신화적인 동물이 일단 앞을 못 보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신화적인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해태체라는 문자를 쓴 이유는 이 법이라는 게 어떤 정의를 말하고 있고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거자를 보면 일단 부정한 행위를 제거시키고,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한 자도 제거를 시키는 그런
강제성으로 뭔가 제거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쓰이는 저 법법자라는 한자는 삼수변은 뭔가 이렇게 형평성을 나타내는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저 거자라는 한자는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이런 법에 어긋나고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부정한 부분을 제거한다, 강제로 제거시킨다라는 의미의 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PPT의 내용과는 좀 약간 다르게 어떤 다른 법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수변이라는 건 물을 나타내는 거고,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거자라는 게 갈 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흘러가고 가는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성을 띈다라기보다는 일단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서는 만약에 뭐 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어떤 이런 규칙들이 변화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 법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법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뒤에 보면 뭐 법의 이념에 대해서 좀 보겠지만, 법의 이념 중에서도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법에 대한 그런 의미도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양에서 말하는 법의 어원은 일단 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건 이렇게 정의의 여신인데요. 예, 정의의 여신인데 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정의의 여신인데요. 일단 뭐 서양에서 법을 집행하고 뭐 하는 것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여신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신화적인 동물인 해태와 보면, 해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면과, 정의의 여신도 저게 눈을 이렇게 가려놓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정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서양에서 말하는 법은 동양에서 말하는 법과는 조금 다르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행위적인 형평성 보다는 어떤 행위적인 형평성이나 도덕적으로 어떤 형평성을 동양에서 강조했다면, 서양에서는 어떤 이렇게 토지를 나눠 갖는, 토지를 나눠주는, 그리고 그런 나눠주는 그런 행위에서 좀 더 이렇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 서양에서의 법의 어원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 법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올바른 것, 아니면 정의, 이런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나 명령,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법은 어떠한 규범이냐에 대해서 보면, 법은 첫 번째로 보면 사회 규범입니다.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으면 사회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질서나 아니면 어떤 관습을 이렇게 규범으로 한, 그래서 이런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강제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이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을 띤 강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나쁘다,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법은 강제성을 띤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겼을 때 항상 어떠한 벌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배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뒷부분을 보면 그 행위에 대한 벌칙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강제적인 규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행위 규범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하고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그런 규범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조직 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 규범과는 다르게 조직 규범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범을 집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냥 구성원들만 해놓고 어떤 질서만을 나열한 그런 규범이 아니라 그 규범을 어겼을 때 강제적으로 어떠한 벌칙을 이렇게 벌칙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있으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강제성을 띈 거고 그리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판단을 하는 법이라는 거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강제성이나 행위에 대한 적법하거나 위법함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의 이념을 보면 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법의 이념을 저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것은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이러한 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이러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법의 이념 중에 한 목적성은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법은 거기에 따라 이제 변화할 수도 있고 개정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목적성에 따라서 합리적인 목적성에 따라서 이 법을 집행하고 이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한 목적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은 자꾸 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법이 한번 정해져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어떤 구성원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게 뭐 자주 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된다라는 게 법적 안정성입니다. 근데 법의 이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한 목적성이라는 이념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이 좀 상충됩니다. 한 목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회의 방향에 따라서 이 법은 그 방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법적 안정성은 사회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 법이라는 것은 계속 변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야지만 사회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좀 어떤 상충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법의 이념이라는 것은 정의와 한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잘 조화돼서 이 세 개가 잘 조화돼서 이 법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어떤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 박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양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박군이 김양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빌려주고 김양은 그럼 5년 뒤에 내가 이 3천만 원을 빌려줬으니 5년 뒤에 차 한 대 값인 4천만 원을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이제 박군은 김양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근데 이제 5년 뒤에 사회적인 상황이 좀 바뀌어서 물가가 굉장히 치솟은 거죠. 예,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치솟아서 자동차 한 대 값이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5년 뒤에 박군은 김양에게 너 5년 전에 차 한 대 값을 주기로 했으니까 3억 원을 내놔라. 김양은 내가 그때 차 한 대 값이 4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 차 한 대라는 거를 이렇게 주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두 박군과 김양이 이런 일로 상충이 되었을 때 한 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경제적인 사정이 변해서 차 한 대 값이 변한 이러한 사정을 사정에 비추어서 그 차 한 대 값인 3억이라는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한 목적성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서 얘기할 땐 3천만 원에 이자 1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준다라는 의미고 그때 4천만 원이 차 한 대 값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떻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빌린 사람에게 경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3억이라는 채무를 지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 사례를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가 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얘기한 법의 이념, 목적 저 세 가지에 맞춰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은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 뭐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0이라는 책임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100이라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고소를 하거나 어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뭐 갑이라는 사람이 10이라는 책임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90이라는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에 대한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뭐 법에 어떤 물어보거나 아니면 법에 어떤 도움을 호소하거나 하지 않죠. 그럼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건 49대 51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갑이 49, 어떻게 보면 을이 51 어떻게 보면 갑이 51, 어떻게 보면 을이 51 이라고 생각되는 사안에 따라서 어떤 그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는 뭐 안경사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도 이것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좀 안경사의 측면에서 보면 적법한 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또 뭐 위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사안들을 한번 저희가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뭐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법률에 대해서 보는 것은 안경사라는 직종이 의료기사 등이라는 것에 속해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안경사의 의무가 주어지기도 하고 안경사의 권리가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그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의 1조를 보면 그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률은 왜 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법률은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대상자들을 어떠한 대상자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법률은 제1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이 법률이 제정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1조에 되어 있는 목적을 같이 한번 보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뭐 예전에는 의무기록사를 이야기하죠.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및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면허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리고 이 의료기사 등이라는 건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료기사 등이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안경사인 측면에서 이 안경사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려면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어떠했을 때 어떠한 벌칙을 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뭐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사란 무엇이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무엇이고, 안경사란 무엇이고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안경사의 입장에서 안경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경사에 대한 정의를 좀 보기에 앞서서 이 법률의 이름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기사, 안경사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의료기사를 정의하고 의료기사 등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왜 안경사를 의료기사 등이라는 곳에 포함을 시켜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의료기사 등이라고 하는 건 의료 등을 같을 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사 등이라는 건 의료기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료기사 등에서 등이 같다고 해서 의료기사와 같다라고 하면 그냥 의료기사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같을 등을 써서 의료기사 등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뭐 그렇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리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등이 기타 등등이다. 의료기사, 기타 등등. 의료기사가 보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의료기사 등은 굉장히 보조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법률에서 보는 것처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맡은 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 업무 안에는 의료기사를 보조한다거나 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각각의 업무가 주어져 있고 어떠한 보조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료기사 등이라는 게 어떤 기타 등등의 의미, 보조적인 의미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굳이 의료기사 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의료기사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기사의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 아래 뭐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안경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경사를 의료기사와는 좀 다르게 의료기사 등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의료기사 등에 안경사가 왜 포함되어 등에 왜 안경사가 포함되어 있지라는 것은 뭐 같다는 것도 아니고 뭐 기타 뭐 보조적인 의미도 아니고 의료기사와는 다르게 의료인의 지도 아래 있지 않고 어떤 지도 아래 있지 않아도 국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이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뭐 그 의료 기록을 분류하고 유지하고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의 지도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진료 기록이 너무 의료인에게 뭐 유리하게 이렇게 변질이 되거나 잘못 기록이 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가 의료기사 등에 속해져 있는 이유는 의료인의 지도 아래 있지 않으면서 어떤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규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보면 안경의 조제라는 것을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경의 조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가로 안에 보면 시력 보정용에 한정한다라는 그런 것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단서를 집어넣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 안경 중에서도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에 대한 조제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정과 보정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보면 교정이라는 것은 치료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력 교정이라고 하면 나쁜 시력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럼 시력 교정이라는 거는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어떤 시력 교정술과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받아서 이 시력이 개선이 되고 치료가 된다면 그걸 교정이라고 하는 거고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써서 그 시력이 보정돼서 잘 보일 수 있다면 그걸 보정, 시력 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뭐 안경을 썼는데 시력이 개선됐다라고 하면 시력 교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안경이라는 건 썼을 때는 잘 보이지만 벗었을 때는 뭐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그 시력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서 안경을 시력 보정용에 한정한다라는 건 교정이 아닌 어떤 보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정이라는 측면의 안경을 안경사의 업무 범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의 판매에 관한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콘택트 렌즈 옆에 있는 괄호를 보면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경우는 뭐 앞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콘택트 렌즈 중에는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도 있지만 또 미용적인 콘택트 렌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택트 렌즈 중에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뿐만 아니라 미용과 관련된 콘택트 렌즈의 판매도 안경사의 업무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은 이런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 렌즈 판매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업무 범위를 좀 더 한정하는,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있어서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2번인 콘택트 렌즈도 6세 이하인 아동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좀
제한을 두는 단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이유는 6세 이하의 아동 같은 경우는 그 조절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그 조절 억제제를 사용한 시력 검사를 해야만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처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 렌즈 판매에 있어서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 제외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3번을 보면 자각적 굴절 검사를 굴절 검사 중에 자각적 굴절 검사를 허용하고 있고 자각적 굴절 검사를 사용을 하더라도 뭐 조절 마비제와 같은 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3번의 처음을 보면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굴절 검사만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문을 잘 곱씹어 보면 새롭게 안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굴절 검사를 하는 것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좀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안경사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번을 보시면 다각적인 굴절 검사 중에서도 자동 굴절 검사 기기를 사용한 굴절 검사는 허용하지만 검연기와 같은 뭐 수동으로 검사하는 타각적 굴절 검사 기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업무 범위가 지금 안경사의 업무 범위이긴 하지만 저희 안경사들이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과연 어떠한 것이 국민의 보건과 또 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인가를 한번 잘 고민을 해서 이 업무 범위에 대한 변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안경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이러한 사례가 과연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사례를 좀 위법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저희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사의 면허와 그리고 또 그 뭐 안경원 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안경사의 공동 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질의요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안경사 3명이 공동의 명의로 안경원을 등록한 거죠. 그럼 이 안경원 개설 등록한 것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한 어떤 사례입니다.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경사는 한 개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경사는 한 개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안경사 3명이 공동으로 하나의 안경원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의 이제 고민이죠. 이런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한 내용은 3명이 공동의 명의로 한 개소의 안경원을 개설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경사 1명이 한 개의 업소를 개설해야 된다. 한 개의 업소만을 개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뭐 어긋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3명이 공동의 명의로 한 개의 안경원을 개설 등록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또 3명 중에 1명이 다른 안경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3명이 공동으로 한 개의 안경원을 개설했으면 다른 안경원은 개설할 수 없다라는 것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경사 한 명이 안경업소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더 취지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본 게 3명이 공동명의로 한 개의 안경원을 개설하고 또 3명이 공동명의하고 3명이 뭐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합쳐서 1이 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명의로 한 개의 안경원을 개설했으면 그 안경사는 하나의 안경원을 개설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안경원 공동 개설에 대해서도 뭐 좀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또 이제 안경원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안경 조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경사가 안경 조제만을 하는 한 개의 안경원을 개설한 겁니다. 그럼 이 안경원, 뭐 저기 공장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그럼 이 안경원은 타 안경사나 타 안경원으로부터 조제의 위탁을 받고 조제를 해서 납품만 해주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럼 과연 이렇게 안경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안경원의 개설은 가능한가? 라는 그런 질의에 뭐 어떠한 회신이 왔냐면 안경 조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 안경원은 안경원 개설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이 조제만 하고 조제만 위탁받아서 납품만 해주는 건 이 안경원 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은 이 안경원이라는 것이 어떤 국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어떤 위탁만 받아서 납품을 하는 그런 공장의 형태로서 안경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과연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는가? 혹은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안경원을 개설한 그 명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안경원을 개설을 한 거죠. 안경원을 개설을 하고 안경원을 운영하다가 군 입대를 한 겁니다. 근데 개설자에 대한 변경 신고 없이 그냥 아버지가 무면허자인 아버지가 그냥 관리를 하신 거죠. 그럼 과연 이 군 복무자에 대한 명의 유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법률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군 복무자라는 것은 현재 부재 중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 여기 사회에서는 이렇게 있지 않은 부재자의 신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안경원을 계속 개설하고 있다라는 건 부재자가 안경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복무 전에 자기가 안경사로서 안경원을 개설했다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 개설에 관한 내용을 개설자의 명을 뭐 안경사인 어떤 다른 사람으로 변경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그 안경원 자체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서 그 안경원 운영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내가 군 입대하는 동안 그냥 뭐 아버지나 가족에게 맡기고 군 제대해서 다시 유지하면 되겠지라고 보는 것은 이 법률에서는 적법하지 않다. 법률에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법인이 안경원을 설립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뭐 몇 년 전에 뭐 법인이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법인이 안경원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안경사만이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경사는 한 개의 안경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살펴보는 건 법인이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설 등록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어떤 안경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예.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 그리고 법인의 종사자인 이 사람의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어떠한 법인이 대표자의 명의로 안경원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 그리고 이 법인의 종사자인 안경사의 명의로 개설 등록을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의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개설자의 명의는 법인의 종사자인 안경사로 되어 있는, 과연 그러한 형태가 적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회신 유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고, 안경원 개설 등록증에는 개설자의 명의로 해서 각각 다른 안경사의 명의로 개설을 했다라는 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인의 종사자인 안경사의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해서 이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 사업자 등록을 한 이 법인은 이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 안경사만이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는 법인이 안경원을 개설하고 거기에 어떤 종사자를 뒀다라는 것은 이 종사자가 안경원을 개설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밑에서 뭐 일을 하게 된 뭐 이러한 경우에 또 해당이 돼서, 이것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또 위반이 되는 또 다른 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경사 국가시험 면허에 합격을 한 거죠. 네. 이제 안경사 국가면허 시험 합격을 하고, 합격한 다음날 안경원에 취업을 해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적법한가? 요지를 보면 적법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면허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이 요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허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면허를 교부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를 교부받지 않은 사람은 안경사 면허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합격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면허자로서 면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안경사의 면허자로서 완성이 되는 그 시기는 언제냐?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고 교부를 받은 그때가 안경사 면허자로서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무면허자가 되는 것이고 무면허 행위를 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건 전에 지금까지는 안경사의 어떤 면허와 안경원 개설에 대한 측면에서 봤고요. 이번에는 안경원 상호, 안경원의 이름에 관한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안경원과 똑같은
똑같은 이름의 안경원을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여부죠. 뭐 이 사례 이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뭐 이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접한 아니면 동일한 지역 내에서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안경원을 개설한다는 건 뭐 고객에게 뭐 혼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를 먼저 가지고 있던 또 안경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의 안경원과 상호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자, 그럼 안경원 상호에 여기는 어디 본점이고 여기는 무슨 안경원 지점이라는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 뭐 심지어 경품 사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뭐 어디 안경원의 본점으로서 경품 사은 행사를 하고 여기는 그 본점의 지점으로서 이렇게 경품 사은 행사를 하는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걸 보면 안경원 상호 자체를 본점이나 지점으로 표시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는 법률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법률의 취지에 위배가 되느냐? 한 명의 안경사가 하나의 안경원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안경원 상호에다가 본점이나 지점을 표시하고 뭐 그러한 표시에 의해서 뭐 공동으로 경품 사은 행사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안경원 광고에 대해서 뭐 이제 안경원 광고라고 하면 과연 이 광고가 뭐 허위 광고이냐, 과대 광고이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원에서 뭐 할인 우대권을 주거나 아니면 안경 렌즈 등에 관한 가격을 표시하고 이거를 막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지를 배포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뭐 적법한가에 대해서 보면 뭐 회신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가격을 표기한 것 자체가 사실적으로 그대로 이행이 된다 하면 적법하다는 거죠. 이 광고지에 배포된 이 할인율과 가격 자체가 그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이 광고는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할인되기 전에 어떤 본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측정을 해서 과도하게 할인이 되는 것처럼 표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할인 우대권이나 가격을 표기한 이 광고 자체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적법한 것이지만 이 광고 자체의 할인율이나 아니면 기존의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안경테에 관한 광고는 의료기사 등의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또 회신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안경테라는 것은 공산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경사의 업무 중에 안경의 판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경테와 안경렌즈가 합쳐진 이 안경을 판매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테는 공산품, 안경렌즈는 의료기기, 로 보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뭐 안경 렌즈 가격에 대해서 저렇게 할인율을 표시한 건 위법하다 적법하다 논할 수 있겠지만 안경테 가격에 따라서 어떠한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율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안경테에 관한 대한 광고를 막 허위로 하고 과대 광고로 해도 괜찮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안경테에 관한 광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뭐 공정거래법이라던가 이런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적법함과 위법함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안경원에서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검안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안경원의 처방 전에 뭐 담당 검안사 혹은 검안자 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안경사에 대해서 검안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안경사의 업무를 거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소비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대 허위 광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경사의 업무는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 렌즈의 판매, 굴절 검사라고 하면 도수 조정을 위한 검사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만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로 하여금 안경사의 업무가 거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과대 및 허위 광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회신의 요지입니다. 자, 그리고 안경원의 유인, 알선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과 의사가 인터넷상으로 처방전을 안경원으로 보내서 안경의 조제를 의뢰하는 행위는 과연 적법한가? 뭐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소비자가 그 안과의 처방전을 직접 들고 와서 안경원에서 안경을 조제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적법한 이야기이겠지만 안과 의사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안경사가 조제 가공하는 것은 이 안경원의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콘택트 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뭐 심지어 안과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행위는 뭐 안과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했더라도 콘택트 렌즈를 그 인터넷에 주문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콘택트 렌즈 판매가 안경사의 업무 범위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안경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안경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경원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안경원이 아닌 다른 곳, 뭐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주문을 받아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는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업무 범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또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이 또 적법하고 어떠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오늘 얘기한 뭐 적법하다, 위법하다는 내용이 또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오늘 이야기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서 어긋난다고 했던 부분이 또 앞으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률과 사례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안경사 그리고 국민의 암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경사의 입장에서 안경사의 위치나 업무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좀 더 국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